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이경환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가치와 역량 기반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가치와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어떤 설정한 목표가 있거나 또는 자기에게 닥친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바로 가치와 역량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와 역량은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입니다. 가치와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한 공부하는 순서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개념으로 가치와 역량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게 되겠고, 이 가치와 역량은 근원적 5가지 가치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와 역량이 개발됨으로써 사람들은 가치와 역량 개발 1단계에서 시작해서 5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5단계로 나아갈수록 우리가 가치와 역량은 개발되고 우리는 완전 자아실현의 능력 인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학생들과 또 한국 또는 외국 기업의 이 가치와 역량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것이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들의 사회적 포지션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같이 한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가치와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1-1에 보시면은 가치와 역량이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가치와 역량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역량입니다. 선천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모두가 이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역량을 잘 사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나 목적 달성할 때 잘 활용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 동안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8시간의 공부를 합니다. 8시간 공부를 한 동안에 나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알고 가치와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나의 가치와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을 학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성공하는 삶으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치와 역량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개인의 내적 프로세스이며 목적 달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치와 역량은 첫째로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치 있다, 또 가치가 없다. 이것은 내 마음에 든다, 그렇지 않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치를 중심으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매하러 갔을 때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치가 있다 하는 없다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흔히 가치가 있다 없다 하지만도 실제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개념이 정립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가치 개념을 학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학이나 또는 경영학 또는 사회학 가치라는 것은 선택의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는 선택의 기준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치는 당연히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선택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제품을 살 때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품질을 기준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신제품이냐, 그렇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명품이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또 다른 사람은 현재 유행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등등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치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하는 기준이라고 보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준이 바로 가치인데, 가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택된 것의 목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선택된 것의 목적,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를 말합니다. 가치는 선택된 것의 목적이다. 우리는 선택된 것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동차를 구매할 어떤 사람은 디자인이 좋은 것을 구매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의 품질이나 성능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은 구매하는 사람들의 자동차의 선택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구매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동차를 구매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선택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삶의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된 것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궁극적인 자기의 삶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치 경영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 경영은 고객의 가치를 중심으로 경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 경영을 지금 보니까 고객의 선택 기준도 맞춰야 될 뿐만 아니라 고객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의 목적에도 또는 삶의 목적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의 기준이고 또 선택의 목적의 이 가치를 학술적으로는 도구적과 최종적 가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구적 가치란 무엇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한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수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최종 가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최종 상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품질이나 가격이나 기술이나 또는 납품 속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매를 합니다. 이것은 수단이 될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수단적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자동차는 우리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가치는 결국은 수단적 가치와 또는 도구적 가치 및 최종 가치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종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만족한다고 해서 가치 경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완전한 가치 경영은 바로 가치화가 이루어졌을 때 가치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치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가치를 적용하는 상황을 창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가치화의 예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가치화 예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 하나는 제품의 가치화입니다. 기업이 고객을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은 제품의
포함되어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품의 가치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고 또한 이 생산된 제품을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업이 봤을 때 고객이 선호하는 고객의 선택 기준을 만족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선호한 제품을 만들었지만 그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생산자의 사업은 실패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우에는 제품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기업은 자신의 목적이나 자기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말하듯이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이 제품을 기반으로 구매자 또는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품의 가치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에서 또 다른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기술의 가치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온 가치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기술의 가치화란 기술의 개발과 함께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또는 기술자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었다 해도 그 기술을 적용할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기술의 가치화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치화는 바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이러한 가치와 역량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중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가치와 역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가치와 역량은 근원적 가치와 역량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근원적 가치와 역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치와 역량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와 역량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는 근원적 가치와 역량은 본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기 조직화 역량, 두 번째는 동기부여 역량, 세 번째는 가치 창출 역량, 네 번째는 관계 관리 역량, 다섯 번째는 환경 리드 역량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근원적 가치와 역량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가치와 역량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러한 근원적 가치와 역량은 각각 고유한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가치화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근원적 가치와 역량이 한 그 자아 정체성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를 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런 근원적 가치와 역량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의 2절을 보시게 되면은 근원적 가치와 역량의 특성과 역할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도표에 따라서 우리가 근원적 가치와 역량의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조직화 역량입니다. 자기 조직화 역량은 개인은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능력, 정신적 능력, 심리적 능력, 또는 개인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가치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기 조직화 능력은
개인의 선후천적 재능을 이끌어낸다 했습니다. 자신의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재능을 결합해서 가치화를 만들어내는 소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화를 만드는 소재를 가치화 요소라고 합니다. 자기 조직화에서 그 역할을 보시게 되면은 유무형적 자원을 결합을 하여 가치화 요소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조직화 역량은 바로 자신의 선천적, 후천적 재능을 활용해서 가치와 소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량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개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조직화 능력을 어떻게 발현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기부여 능력입니다. 동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특정의 목적을 향해서 욕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방향 지향적인 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부여 능력입니다. 동기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욕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방향 지향적인 힘입니다. 욕구는 우리에게 결핍이나 또 새로운 형성을 위한 도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핍된 것은 뭔가 갖고 싶어 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욕구는 필요와 관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욕구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행동을 유발하는 단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기는 바로 행동을 유발하는 단서가 될 것이고 이러한 동기는 자기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동기부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뭐냐면은 타인의 욕구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욕구는 아시다시피 행동을 유발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행동을 유발하는 단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우리가 가치라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따라서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하는 말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영양소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를 해야 될 욕구가 생깁니다. 따라서 식사를 해야 될 욕구라는 것은 식사를 하기 위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기 위한 행동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식사를 하는 단서가 욕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음식이 있을 때 먹을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고 식사에 욕구가 있지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때는 밥을 먹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 우리 공부한 바와 같이 가치는 선택의 기준이라 했습니다. 욕구가 있을 때 자기 신의 선택의 기준에 맞는 음식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따라서 욕구는 행동의 단서가 되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특정 상품에 대해서 욕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품에 욕구가 있지만 그 상품이 고객의 선택 기준 또는 고객의 구매 기준, 고객이 제품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고객은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화에서는 동기부여 능력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로 우리는 가치 창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창출 능력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가치라는 것은 선택의 기준이고 선택된 것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가치 창출 능력을 가지고 능력은 바로 뭐냐면은 이 가치는 행동을 선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택 기준에 적합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행동은 욕구에 의해서 유발될지라도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수요가 있더라도 특정 상품을 구매할 것이 안 할 것이 하는 것은 바로 그 상품이 지닌 가치를 이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품이 지닌 가치는 그 상품의 가격, 품질, 기능, 성능, 딜리버리, 상품에 대한 신뢰성 또는 애프터 서비스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경쟁 요소에 의해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를 위해서는 상대가 어떤 가치를 선호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동기가 있고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가 만족된다면은 그러면은 행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동에서 또한 중요한 역할은 바로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사하관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관계는 본질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자 간의 관계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예, 부인과 그리고 남편, 신랑과 부인 관계도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부인과 남편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관계입니다. 이게. 그 관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본질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관계는 사람하고 사람들은 관계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부부 관계에서 하는 행동과 부자지간에 하는 행동과 회사에 가서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왜 행동이 다르겠습니까? 이건 바로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관계는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계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낼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관계관리는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이 의도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관계관리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사업할 때는 관계관리를 아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말로 관시라고 하기도 있죠.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계관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째로 환경의 리더입니다. 환경의 리더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배경이 자신이 창출한 가치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육점을 가게 됩니다. 정육점을 가게 되면은 대부분 정육점에는 붉은 조명을 켜놓고 있습니다. 왜 정육점에서 붉은 조명을 켜놓을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정육점에서 푸른 빛의 조명을 켜놓았다면은 파는 돼지고기나 쇠고기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붉은 빛을 띠지 않고 푸르스름한 빛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열된 고기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고객이 구매하고 있는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붉은 조명 아래 정육지 진열되어 있다면 고기는 한층 더 싱싱하고 더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조명이 바로 뭐냐면은
진열되어 있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가치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 봤을 때는 이와 같은 환경의 리드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에 들어갔을 때, 또는 백화점에 갔을 때, 또는 대형 마트에 갔을 때 구매 심리에 맞는 음악을 틀어줍니다. 음악이 바로 뭐냐면은 그 가게에 있는 상품의 가치를 심리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브랜드 가치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품이 가지고 있는 실질 가치는 동일하지만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브랜드를 가진 회사의 제품은 고객들이 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브랜드가 환경의 리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환경의 리드를 통해서 자신이 창출한 가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환경의 리드라는 것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우호적 상황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리드는 우호적인 태도나 상황 창출을 통해서 자신이 창출한 가치를 높이는 능력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창출한 가치에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창출한 가치를 환경의 리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나 환경에 알릴 것인가, 가치를 높일 것인가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근원적 가치와 역량, 즉 자기 조직화 역량, 동기부여 역량, 가치 창출 역량, 관계관리 역량, 환경 리드 역량, 이와 같은 5가지의 근원적 가치와 역량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5가지 역량이 결합했을 때 이것은 바로 완전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 가치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객의 행동을 움직이고 관계를 형성해서 행동을 이끌어내서 우리들은 자신이 추구했던 목적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5가지 가치와 역량이 일상화될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5가지 근원적 가치와 역량이 우리의 능력과 문제 해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의 3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1의 3절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가치와 역량 개발 5단계란 하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은 근원적 가치와 역량의 활성화에 따라서 가치와 역량 개발 5단계로 나아갑니다. 가치와 역량 개발 5단계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갈수록 개인의 가치와 역량이나 문제 해결 역량은 좀 더 높아집니다. 이 가치와 역량 5단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잠재적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자기 주도적 단계, 세 번째가 완전 균형 단계, 네 번째가 문제 해결 단계, 다섯 번째가 기업가적 가치와 역량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본문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잠재적 가치와 역량 단계입니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5가지 근원적 가치와 역량이 개발되지 않는 잠재적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할 때 도입 부분에서 가치와 역량은 선천적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가치와 5 역량, 근원적 5 가치와 역량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치와 역량이 활성화되지 않고 잠재적 단계로 남아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풀어보기로 하고, 일단은 선천적인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잠재적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또는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요인으로 해서 잠재적 가치와 영향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게 되면 근원적 가치와 오영향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천적 재능이 비활성화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타율적 행동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잠재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 단계인 자기 주도적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 달성 능력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 가치와 영향 단계를 보시게 되면은 5가지 근원적 가치와 영향 중에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의 가치와 영향이 개발되어 있을 때를 자기 주도적 가치와 영향 단계로 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 주도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자기 주도적 행동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걸 하기 위한 행동을 실질적으로 도모를 합니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자기 주도적 단계로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은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바로 근원적 가치와 영향의 5개 중에 1개 이상이 개발이 되었을 때, 활성화되었을 때 자기 주도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특히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도적 행동은 성과가 높아진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도적 행동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즉, 자기 주도적 행동을 지식으로 알고 있을 때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기 주도적 행동은 근원적 가치 영향 중에 1개 이상이 활성화됐을 때 자기 주도적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완전 기능 가치와 영향의 단계입니다. 완전 기능 가치와 영향은 5개의 근원적 가치 영향 중에 3개 정도가 개발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완전 기능이라는 말을 쓴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모두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분명히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어떤 선천적인 재능을 태어났고 한두 가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재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또 같은 부모 밑에서 어떤 자녀는 부모의 재능이 나타나고 어떤 자녀 부모의 재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근원적 가치와 영향이 3개 이상 활성화됐을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 재능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완전 기능 가치와 역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3단계 완전 기능 가치와 역량 단계에서는 선후천적 재능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자아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4단계는 문제 해결 가치와 영향 단계입니다. 문제 해결 가치와 영향은 최소 4개 이상의 근원적 가치와 영향이 개발된 것이고 이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선천적 및 후천적 재능이 활성화되고 이제 꽃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사회적 자아 실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자아 실현을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자신이 맡은 사회적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3단계에서 사회적 자아 개발은 이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깨달음 속에 4단계로 넘어갔을 때 자신이 맡은 사회적 역할, 예를 들어서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역할, 특정 직업인은 자기 직업에서 역할을 알게 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5단계입니다. 기업가적 가치와 역량 단계입니다. 자, 기업가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업가는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라는 것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기업가라고 합니다.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때 혁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 기술이 기업에 이익을 주지 못했을 때는 그건 단순히 기술의 변화이지 기술 혁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의 인사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 바뀐 인사 제도가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기를 높이고 편안함을 느끼고 공정함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이건 바로 제도의 혁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기업 구성원들이 사기에 위축되고 근무의욕이 감퇴된 저하됐다면 이건 혁신이 아니고 단순히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혁신이라는 것은 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혁신이랍니다. 기업가적 가치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가적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에서의 기업가적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정치에서 기업가적 역량을 가진 정치가가 필요할 것이며 기업가적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필요할 것이고 기업가적인 국회의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가적 국회의원은 정책을 통해서 국가를 새롭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국가를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분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가적 가치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근원적 5가치와 역량이 모두 활성화된 사람들은 기업가적 가치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혁신을 통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완전 자아실현은 것은 개인적인 소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소망 이것을 좀 더 학술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그 모두를 실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창의 능력이 성숙되고 항상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원적 가치와 5 역량이 개발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가치와 역량 5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의 4절을 보시게 되면은 가치와 역량 개발 5단계와 사회적 포지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가치와 역량 개발 5단계 잠재적, 자기주도적, 완전기도, 문제해결, 기업가, 역량 단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근원적 5가치 역량 활성화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잠재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구 통계적 집단의 평균 미만에 성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인구 통계적 집단에서의 평균 미만에 성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균 이하가 아니고 평균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가치와 영향 단계인 사람들 보시게 되면은 자기가 속한 인구 통계적 집단 평균 수준의 성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평균적 수준의 삶을 영위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완전 기능한 단계를 보시게 되면은 인구 통계적 집단의 평균 이상의 성취를 하게 됩니다. 자기 주도적 단계에서는 평균 수준의 성과를 내지만 완전 기능 단계에서는 인구 통계적 집단의 평균 이상의 성취를 평균 수준 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성취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영향 단계에서는 인구 통계적 집단의 평균보다 더 큰 성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앞서간다. 더 큰 성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가 영향의 단계의 사람들은 보시게 되면 글로벌 수준의 인재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는 지식이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만날 부모들은 학부모 자식에게 늘 공부하라 얘기합니다. 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공부를 권유하겠습니까? 자녀가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식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치와 역량의 5가지 근원적 가치 역량이 개발 수준이 어떠냐 하는 것이 자녀의 사회적 포지션, 즉 사회적 성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중에 약 44%가 가치와 역량 개발 5단계에서 잠재적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완전 기능적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약 20% 정도 되고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치와 역량이 선천적인 것이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가치와 역량 개발이 OECD 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선천적인데도 불구하고 가치와 역량의 개발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 내지는 문제 해결 능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와 역량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등학생들에 대한 가치와 역량과 학업 성적을 보신 바와 같이 가치와 역량이 개발될수록 학업 능력은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위해서 과외 수업이나 또는 기타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오르지 않을 때는 가치와 역량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 기업의 가치와 역량 개발 5단계와 가치와 성과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표 1-3을 살펴보겠습니다. 표 1-3은 중국 천진시 물류기업에 속한 152명의 근원적 가치와 역량에 따라서 이들을 3군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군과 3군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1군의 경우에는 근원적 가치와 역량에서 자기 조직화, 동기부여, 가치 창출, 환경 리드, 관계관리 역량에서 모두가 음수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조직화 역량에서는 마이너스 0.22가 나와 있고요. 동기부의 경우는 마이너스 0.13입니다. 여기서 이들의 역량값이 음수라 하는 것은 평균 미만의
가치와 역량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군의 경우에는 5가지 근원적 역량에서 모두 평균 미만의 역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 초등학생에게 보셨던 바와 같이 가치와 역량이 높은 초등학생들은 학업 성적과 사회적 성취도가 모두 높았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1군의 경우에는 가치와 역량이 모두 낮습니다. 따라서 1군에 속한 사회인들의 가치와 역량 개발에 따르는 업무 성과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1-4에 대해서 4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1-4는 표 1-3에 의한 중국인들의 가치와 역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 1-4에서 파란색 부분은 비전 공감과 업무의 충실도입니다. 여기서 말한 비전 공감이라는 것은 조직원들이 조직의 비전과 공감을 하고 있냐 하는 걸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에 빨간 것은 바로 뭐냐면 업무상에 있어서의 판단력과 혁신 능력입니다. 다음 녹색 부분은 조직원들 간의 경쟁과 협력 내지는 상생과 협력과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근원적 5 가치와 역량 모두 부분에서 평균 미만의 성과를 내고 있는 1군에 속한 사람들은 이 3가지 부분에서 모두 평균 미만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군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군에 속한 67명의 경우에는 자기 조직화 역량, 동기부여 역량, 가치 창출 역량, 환경 리드 역량, 관계관리 역량이 모두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상군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조직과 역량이 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동기부의 역량도 보시게 되면 0.9일 것 같이 이 5가지 근원적 5 가치와 역량에서 모두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 3군의 예를 다시 그림 1-4를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1-4에 오시게 되면은 상군에 속한 조직원들은 비전 공감과 업무 충실과 판단에 대한 확신과 혁신 능력, 경쟁과 협력 및 자신감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조직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와 역량이 조직원들이 가치와 역량이 높을수록 업무 성과는 높게 나타나고 또한 조직 혁신 역량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흥미를 끌고 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 2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2군에 속한 이 사람들을 대개 보면은 가치와 역량이 어떤 부분은 플러스로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치와 역량은 평균 수준의 가치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보십시오. 자, 자기 조직과 역량을 보시게 되면은 2군에 속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0.32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조직과 역량은 평균 미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창출 역량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0.03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0.03은 그 0에 가까운 수치가 됩니다. 따라서 가치와 창출 능력이 있는 평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2군에 속한 조직원들에 대한 가치와 역량, 즉 업무 성과를 그림 1-4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부분은 평균값이고 어떤 부분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직원들의 업무 성과나 업무 혁신 능력은 바로 그들의 근원적 가치와 역량과 관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들의 학업 능력이나 사회성이나 중국 기업의 구성원들의 업무 역량이나 그들의 조직 혁신 능력을 보시게 되면은 모두가 가치와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가치와 영향 개발 5단계와 가치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치와 영향은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빈도가 다른데 그것은 바로 가치와 영향은 일단 형성되면은 성장과 성숙 및 쇠퇴기로 구성되는 가치와 영향 수명 주기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게 되면은 그림 1-5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일 좌측편에 있는 1군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가치와 영향이 지금 현재 형성기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번째 2군에 속한 사람들은 가치와 영향이 성장기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고 3군에 속한 사람들은 가치와 영향은 성숙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군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와 영향은 쇠퇴기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영향이 한번 개발되면은 그대로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영향들은 형성, 성장, 성숙, 소멸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인에 따라서 가치와 영향이 수명 주기 단계에서 그 차이가 있을 때 그들의 가치와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치와 영향이 형성기인 1군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림 1-6을 보시게 되면은 가치와 영향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차별적 조직 행동, 두 번째 우수한 업무 성과와 업무 판단력, 목적 수단의 일관성과 자발적 질서 형성, 그 다음에 배려적 행동과 창의력, 이런 네 가지 부문에서 보시게 되면은 1군에 속한 기업들은 이 네 가지 성과에서 모두가 평균 미만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와 영향의 성숙 단계, 성장 단계인 2군의 사람들 속한 경우를 보면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가치와 영향의 성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네 가지 업무 영향이 모두 평균보다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숙 단계를 지나서 쇠퇴기의 단계에 들어선 4군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 영향들이 마이너스 단계로, 즉 평균보다 훨씬 낮은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가치와 영향의 수명 주기 단계에서의 수명 주기는 3년에서 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자신의 가치와 영향이 몇 단계에 있는 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와 영향이 성장기나 성숙기에 있게 된다면 업무 영향이 또는 업무 처리 능력이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와 영향이 쇠퇴기에 있게 되면 나의 업무 영향은 그만큼 저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서도 나의 가치와 영향을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8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가치와 영향을 진단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가치와 영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활성화된다고 해서 일생 동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주기로 가치와 영향이 그 수명 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가치와 영향이 수명 주기나 또는 가치와 영향 개발 5단계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 걸 알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권유하는 것은 1의 9절에 보시게 되면은 PSAD 가치와 영향 진단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PSAD 가치와 영향 진단 시스템은 근원적 가치와 영향을 진단하고 개발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PSAD라는 것은 P는 프라임이라는 약자입니다. 으뜸 또는 오리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SA, Self-Actualization, 자아실현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고 D는 Diagnostic을 해서 진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PSAD 가치와 영향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가치와 영향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표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PSAD 가치와 영양 진단 시스템의 진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진단 수준을 보시게 되면은 조직원 수준, 즉 개인 수준에서의 나의 가치와 영향이 어떤가를 진단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 수준에서의 가치와 영향을 진단합니다. 조직은 개인들이 모여서 된 집단입니다. 조직원 수준에서의 가치와 영향이 상호작용을 해서 조직 수준의 가치와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조직원의 가치와 수준이 그의 목적 달성의 업무, 문제 해결 능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 수준에서의 가치와 영향은 그 조직 수준에서의 문제 해결 역량이나 조직의 목적 달성 능력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가치와 영향 학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와 영향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는 가치와 영향이 갖고 있는 기능, 역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가치와 영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나의 가치와 영향이 개발될수록 업무 능력이나 목적 달성 능력이 개발되고 학업 능력이 개발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치와 영향을 진단하고 나의 가치와 영향을 개발하는 것이 PSAD 가치와 진단 시스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PSAD 가치와 영향 진단 시스템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가치와 영향 진단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가치와 영향 수명 주기에서 개인의 위치를 진단한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치와 영향은 형성기, 성장기, 성숙기 및 잠재기 단계로 반복이 된다 합니다. 따라서 내 가치와 영향이 몇 단계인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두 번째는 개인의 가치와 영향 개발 5단계에서 개인의 위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치와 영향 개발 5단계에서 나의 위치를 안다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상태를 알고 또 내가 개발하고 나아갈 방향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가치와 영향의 자생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치와 영향의 자생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된 사람들은 가치와 학습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와 영향은 자생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잠재적 능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치와 영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보시게 되면은 가치와 영향 발현의 방해 요인입니다. 자,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치와 영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개인적 요인이나 또는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가치와 영향이 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PSAD 가치와 영향 진단 시스템은 개인의 내면에 있는 가치와 영향을 발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요인을 진단합니다. 다음은 근원적 O 가치와 영향 발현 패턴에 대해서 진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현 패턴은 가치와 O 영향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가치와 영향에 대한 활성화 또는 태도 및 가치와 행동에 대한 행동 몰입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가치와 행동의 내재적 동기, 가치와 행동 수준 및 가치와 행동의 영향력을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또한 조직 수준에서의 가치와 영향 진단에도 적용이 됩니다. 조직 수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본문에 있는 내용들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치와 영향 학습에 대한 행동 예측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PSAD 가치와 영향 진단 시스템은 근원적 O 가치와 영향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동기, 태도 및 몰입의 측면에서 학습 방법을 제시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학습 동기가 강하고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학습에 열의가 있다면 학습 성과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PSAD 가치와 영양 진단 시스템은 근원적 가치와 영양 중에서 개인이 어떤 가치와 영양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몰입을 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학습 동기가 높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몰입 정도가 높은 근원적 가치와 영양부터 개발하고 점차적으로 다른 것을 개발하는 그런 순서를 취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PSAD 가치와 영양 진단 시스템에 의한 행동 예측은 최소 8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행동 예측이 85%라는 것은 신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PSAD 가치와 영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이런 PSAD 가치와 영양 시스템이 개발된 배경을 보시게 되면 1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PSAD 가치와 영양 진단 시스템은 여기 보시다시피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특허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 4가지 특허는 자아실현 능력 진단 방법과 자아실현 리더십 능력 진단 시스템 및 진단 방법, 세 번째 조직의 자아실현 능력 진단 시스템 및 진단 방법과 자아실현 전략 경영 능력 진단 및 진단 시스템 이 진단 방법의 이 4가지 특허를 기반으로 PSAD 가치와 영양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 진단 시스템은 우리나라 초중고 대학생과 한국과 중국의 1000여 개 이상의 기업에서 그 이론이 실증되었고 진단에 따른 행동 예측력은 최소 8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와 영양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가치와 영양을 알 때 나의 가치와 영양의 약점이 뭐고 또 개발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번 더 강조드린 것은 가치와 영양은 자신의 고유한 수명 주기가 있는데 그 수명 주기는 3년에서 5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PSAD 가치와 영양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아주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